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조금 넘긴 평범한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저는 평생을 정육점을 하며 살아왔었고요. 그런데 제가 막 환갑을 앞뒀을 때 손가락을 한 번 다쳐서 고기를 손질하기가 영 불편해졌었어요. 그렇게 정육점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뭐를 사나 하다가 제가 그나마 잘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운전이죠.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은 환갑 넘어 시작한 운전 일을 하던 중 인생에서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다는 아버님의 사연인데요. 그럼 인생 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육일을 하며 칼이나 절단기를 쓰는 정교한 작업은 힘들었지만 운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택시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서 택시기사로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었죠. 그때 딸들도 아내도 저를 응원해 주었고 둘째 딸은 선물이라며 이것저것 준비해서 제 택시 내부를 꾸며주기도 했습니다. 방향제나 쿠션이나 방석 모두 고마웠지만 그중 가장 제 마음을 울린 건 바로 뒷자리 승객이 타는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앞자리 좌석 바로 뒤에 승객이 볼 수 있게 메시지를 적은 팻말을 붙여준 거였어요. 그 팻말에는 소중한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하는 안전한 택시입니다. 부디 안전하고 즐겁게 목적지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종종 승객들이 그 팻말을 보면 따님이 참 마음이 곱다고 부럽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제 딸들은 제 자부심이자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딸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래도 장렬하고 누구보다 야무진 첫째 딸이 같은 곳에서 일하는 첫째 사위와 결혼한다고 했을 땐 서운하긴 했지만 별 걱정이 없었어요. 첫째 딸은 첫째 사위와 3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원인이자 치열했던 인생의 보답이 되어준 둘째 딸이었습니다. 마냥 집안의 아기 같은 둘째 딸은 31가 됐을 때 저와 아내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아, 이제 너마저도 가는구나 하고 착잡한 마음과 동시에 또 기특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동시에 제대로 된 놈일까 하는 불안감도 들더군요. 그 소식을 듣기 전부터 둘째 딸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둘째 딸이 먼저 지 언니한테 말했고 첫째 딸이 아내에게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가 저였거든요. 그 당시 한 반년 정도 만났다고 했는데 하루는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넌지시 딸이 쉬는 날 같이 밥 먹다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안 나가냐? 그 뭐냐? 왜 치과 의사라는 그 녀석? 아빠, 누구한테 들었어요? 언니가 말했죠. 아니지, 언니가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아빠한테 말한 거겠지. 아휴, 진짜 무슨 말을 못한다니까? 결혼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는 그냥 연애만 가볍게 하는 거다. 언니처럼 일찍 결혼 안 한다 하더니 9달 정도 더 지났을 때 둘째는 그때 만나던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왜 둘째가 결혼 생각 없었다고 했던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둘째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기 2달 정도 전에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초기에 찾아냈지만 그래도 딸들이 많이 불안해했어요. 아마 엄마가 더 아프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아직 만나지 못한 예비 사위의 조건은 누구나 들어도 탐낼 만한 사위이긴 했습니다. 치과 의사로 직업도 탄탄하고 둘째 딸에게 듣기로는 남자가 좀 비굴해 보일 정도로 잘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잘 안 갔는데 오히려 결혼하기엔 그런 남자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대요. 프러포즈도 처음 보는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와서 저희를 깜짝에 놀라게 했었죠. 급하게 하는 결혼 같긴 했지만 그래 누구 딸인데 다 알아서 본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한 거겠지라는 생각에 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 사위는 종종 집으로 저와 아내에게 선물을 보내곤 했어요. 물론 둘째에게서 들었겠지만 제가 육과를 참 좋아하는데 육과를 포함한 고급 한과 세트를 보내오기도 하고 고기 선물 세트를 보내서 가족이 며칠 동안 포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내에겐 평소에는 잘 쓸 일도 없던 곱게 생긴 찻잔 세트나 스카프를 보냈는데 참 어지간히 잘 보이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 전부터 이리 성심성의껏 선물 공세를 할까 하고요. 그렇게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사윗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이 예비 사윗감이라고 제게 데려온 남자는 제가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인간이자 또 동시에 살면서 한 번쯤 마주쳐서 제가 당했던 걸 갚아주고 싶은 단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비 사위가 결혼 전 인사 오기로 한 날은 가까워졌고 조건 좋은 잘난 예비 사위에 대한 제 기대는 높아져만 갔어요. 예비 사위는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다며 저희 가족을 초대했죠. 가족 모두를 보고 싶다고 첫째 딸과 첫째 사위까지 초대를 했는데 저는 행여 처음 만나는 날 말 나올까봐 우리 딸 기 살려주려고 그 전날 이발도 하고 평생 입어보질 않던 양복까지 맞춰서 입고 갔네요. 그맘때쯤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 같아선 집에서 쉬면 좋았겠지만 아내는 궁금해서 오히려 더 병난다고 함께 가겠다고 했네요. 그렇게 예비 사위가 예약한 한정식집에 도착했는데 주말 오전 진료를 하고 오던 예비 사위는 마지막 진료가 예정보다 늦게 끝나서 조금 늦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예약된 룸에 저희 가족부터 들어가서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한 7, 8분 정도 지났을까요? 둘째 딸이 전화를 받고 아, 다 왔어? 직원 안 보여? 알았어. 잠깐만. 하고 끊더니 저희에게 예비 사위가 도착했는데 우리가 있는 방을 못 찾는다고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둘째 딸의 신랑감을 본다는 생각에 뭔지 모를 단호한 결의감과 동시에 새로운 식구를 만난다는 기대가 최고점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노크 소리가 났고 미닫이 문이 슥 하고 열리며 예비 사위를 마중 나간 딸과 훤칠한 청년이 딸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게 있어서 가장 모멸적인 순간을 선사한 희대의 쓰레기 같은 놈이 왜 제 딸을 따라 들어오는 거죠? 문을 열고 딸이 예비 사위라는 아니 그놈과 같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급하게 일어나느라 의자가 덜컹거리며 쓰러졌고 식탁도 침터라 큰 소리가 났죠. 순간 가족들도 저를 보고 놀라고 들어온 딸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놈도 놀랐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묻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저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제 가족이 되기 위해 들어온 예비 사위를 노려봤어요. 예비 사위는 놀란 얼굴로 어리둥절하게 저를 쳐다봤는데 놀랐겠죠. 예비 장인인 사람이 귀신 본 것 마냥 놀라 본인을 쳐다보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귀신보다도 더 기겁할 만한 존재가 바로 저놈이었어요. 큰 키에 호리호리하게 마른 체형. 어쩌면 마지막으로 봤던 때보다 살이 더 붙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짧게 잘라 뒤로 넘긴 그 깔끔한 머리와 안경을 쓴 그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너무 달라진 게 없이 한눈에 알아본 터라 저는 그 악몽 같은 날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네요. 설마 저놈은 나를 못 알아보나? 그래, 한 놈은 기억 못하고 당한 놈만 기억하지라고 괘씸함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데 제 이상행동을 보던 예비 사위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더니 이내 어라고 단말마 같은 소리를 내곤 본인 입을 가렸습니다. 오냐 바로 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손을 들어 그놈에게 대고 진짜 아픈 아내 앞에서 큰 소리 내기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어요. 네가 여기 왜 나타나?
네가 감히 뭔데 내 딸 뒤를 쫄래쫄래 따라와서 내 앞에 나타난단 말이냐? 아, 아빠, 왜 그래요? 아빠 혹시 태호 알아요? 여보, 일단 앉아봐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들은 제가 다짜고짜 처음 만나는 예비 사위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질렀으니 놀라기도 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사위, 아니 그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모든 걸 설명하기엔 이 상황 자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공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더 있을 필요도 없어. 다 일어나자, 어서. 아빠, 뭐 때문인지 설명은 해주셔야죠. 태호 씨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아빠, 일단 간단하게라도.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가서. 나는 저놈 얼굴 단 1분, 아니 1초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뒤로 넘어가는 거 보고 싶으면 일어나지 말고 계속 앉아있든가. 그렇게 말하고 저는 먼저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올 때 입구에 멀대마냥 서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제 눈도 못 마주치는 남자를 무섭게 노려보고 놀라서 굽은 어깨를 제 어깨로 탁 하고 치고 나왔죠. 제 상태가 워낙 흉흉해서 가족들도 저를 따라 부랴부랴 나왔고 둘째 딸도 주차장까지 저를 쫓아오더니 다시 한번 제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영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빠가 놀라서 당장 설명을 못하니까 가서 얘기해. 둘째 딸은 제 말을 듣고 알겠다며 일단 그 남자에게 가서 일단 오늘 인사하는 자리는 취소하자는 말을 하고 오겠다고 그러고는 뛰어갔습니다. 차에 앉아서 둘째 딸을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과도 같았는데 5분 뒤 둘째 딸이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그런 딸의 뒤에 확실히 지도 당황을 했는지 아직도 벌건 얼굴로 제가 탄 차에 오는 둘째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집에 가는 내내 차 안에서는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못 열었어요. 저는 입을 꼭 다물고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은 모두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만 봤고 저는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가서 제 낡은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첫째 딸이 쓰던 건데 딸이 새 노트북을 장만했다고 해서 제가 달라고 해서 종종 쓰던 거였죠.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저를 둘러싼 가족들을 보고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답답하셨을 테죠. 한 2년? 그래, 2년쯤 됐겠네. 당신 기억나? 가을에 나 야간 운전 중에 술 취한 승객 하나 태웠는데. 당연히 기억나지. 그놈이 당신 운전하는데 걔만도 못하게 시비 걸고 차 안에서 침 뱉고 손지검까지. 아유,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후.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아빠, 혹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일이 일어나기 2년 전 제가 야간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야간에는 할증 요금이 붙어서 남는 게 더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인 만큼 승객의 70에서 80%가 술 취한 사람들이죠. 술에 취한 만큼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서 차라리 덜 벌어도 만취 승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운전을 포기하는 기사들도 여럿 있어요. 저도 여태껏 수많은 어려운 손님들을 상대해 왔지만 그날 마주친 그놈은 제게 있어서 희대의 쓰레기로 기억될 만큼 끔찍한 승객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1시 정도에 논현역 쪽에서 그 승객을 태웠어요. 30 초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취하긴 했어도 제대로 걷고 말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타자마자 본인의 집 주소만 달랑 말해서 술 먹고 밖에서 예의범절을 개원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출발한 뒤 한 3분가량은 아무 말 없이 위로 고개를 쳐들어 뒤로 기댄 채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나보다 싶어서 조용히 운전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이씨라는 신경질적인 소리와 함께 백미러로 그 승객이 고개를 바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 운전을 못같이 하시네. 아저씨, 나 술 먹었어.
운전 이따위로 하면 나 속 뒤집어져서 여기에 토한다? 응? 새벽에 처량하게 아들뻘 자식이 구운 김치전 치우고 싶어? 여기서 너는 그럼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뒤지게 맞고 싶냐?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운전 중 시비를 거는 승객에게 맞대응하면 오히려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은 취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뒤에서 제 눈이라도 가려서 운전 중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차 세우고 내리라고 했다가 폭행 시비까지 가면 복잡해져서 저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분하게 조금 더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근데 이놈이 제가 유하게 대답하니까 아주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하더군요. 아저씨 오줌도 못 싸고 좁아 터진 자동차에서 하루 종일 뺑이만 치면 얼마 벌어? 한 10만 원 정도 버나? 아유, 집에 여우 같은 마누라랑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을 텐데 뭐라도 해서 돈 더 벌어야지. 가면서 나랑 말동무나 합시다. 그럼 누가 알아? 하루 매출에 한 3배 되는 돈 내가 턱 줄지. 나 의사거든, 의사. 그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경악할 만한 말을 시작으로 정말 쉴 새 없이 떠들더군요. 제가 뭐 의사라고 하면 여자가 줄을 선다. 오늘도 여자 몇 명이랑 놀다가 도망쳐 나온 거라고. 아마 계집 애들 나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놈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취급을 하는지 알까 싶더군요. 점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적당히 대답하는 것도 신물이 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뭐가 제 팔뚝을 툭툭 치는 겁니다. 오른쪽을 살짝 보니 이놈이 제 휴대폰을 들고 기분 나쁘게 제 팔뚝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내가 귀찮아? 대답이 영성이가 없네? 돈 벌기 싫어? 나중에는 제가 앉은 운전석 등받이 쪽 머리까지 치면서 대답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라고 하는 겁니다. 심각하고 위험했죠. 안전도 그렇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손님, 운전대 잡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 같이 죽자는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손님 아직 새파랗게 젊고 딱 보아하니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 총각인 채로 이리 빨리 가면 억울해서 눈 감겠습니까? 불만이 있으시면 잠깐만 참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든지 해요. 그때 들어줄 테니까. 제 말을 들은 승객은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웃더군요. 와, 아저씨 말 잘하네. 그렇게 말 잘하면서 왜 지금까지 닥치고 있었대? 이거 뭐야? 소중한 우리 아버지께서 운전하는 택시. 이게 뭐야? 아저씨 딸 있어? 예뻐. 계집애가 아저씨처럼 성격 세면 안 되는데 아빠를 위해 이렇게 귀여운 짓 하는 거 보면 드센 것 같지는 않고. 아저씨 딸, 나한테 소개시켜줄래? 돈 잘 버는 사위 만나서 팔자 한번 펴보든가. 응? 아무리 그래도 내 가족을, 내 자식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죠. 제가 말을 안 하니 이제는 운전석을 잡고 흔들며 젖단 소리나 짓거리는 놈에게 저는 내 팔자 피기 전에 네 팔자부터 좀 꽂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운전대를 틀었죠. 그렇게 제가 도착한 곳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파출소였어요. 술에 취한 승객은 지가 어디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운전석을 잡고 욕을 하며 흔들고 있었고 제가 창문만 내려서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을 불렀어요.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나온 경찰관들이 나왔고 저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운전까지 방해해서 사고 날 정도로 위험했다고 말이죠. 다행히 택시 안에는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내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제 말을 들은 경찰은 일단 조사를 위해 서로 들어가자고 했고 차에서 비틀거리며 끌어내려진 승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뭐야? 우리 집 아니잖아. 하면서 한바탕 난동을 부렸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은 잠이 들어서 일단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저는 처벌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말했고 새벽 내내 조사를 받고 파출소를 나와 집에 가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제 택시에 탔습니다.
길가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새벽. 참 서럽더군요. 정말 제 자식벌 정도 되는 승객에게 인간 이하의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하고 아무 죄 없는 내 딸마저 욕먹였다는 생각에 참담한 기분이어서 바로 출발도 못하고 한동안 그곳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바로 운전을 했으면 정말 사고가 났었을 거예요. 그 후 저는 2주 동안 쉬면서 상담을 받았어요. 일단 술에 취한 손님만 보이면 팔다리가 후들거리며 정신이 새하얘졌고 우울증에 무기력증까지 와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딸들은 저 대신 울고 분노해주며 속상해했는데 아빠가 새파랗게 젊은 놈한테 모욕당하는 거 참아 볼 수 없다고 그때 찍은 블랙박스 영상은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징역은 안 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블랙박스 상으로 심각한 폭행 수준이 아니었고 초범의 음주 상태라 심신미약이라고 벌금형만 나왔더라고요. 이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죠. 이때 한 번 더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2년이 지나서 그 승객이었던 놈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이 제 사위가 되겠다며 나타나냐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껏 다시 보지도 그렇다고 삭제도 못한 블랙박스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2년 전 그 승객이 그 놈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택시 내부 블랙박스는 기사가 폭행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설치됐기에 운전석을 중심으로 화면이 잡혀 있지만 그놈이 제 쪽으로 와서 운전석 머리 부분을 툭툭 치는 게 찍혀서 영상 화질이 흐릿하지만 분명히 동일 인물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누구 하나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둘째 딸을 보고 입을 열었어요. 아마 그 순간 저보다 참담했던 게 둘째 딸이었겠죠. 지영아, 그놈은 안 된다. 내가 당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탕처럼 달콤하게 굴고 네 마음 얻으려고 돈 펑펑 써도 인성이 되먹지 못한 놈은 언제든 그 속내를 까발릴 거야. 아빠는 우리 딸이 그런 인간 만나서 고생하는 거. 아빠, 걱정 마세요.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아빠한테 이딴 짓 한 쓰레기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하겠어요? 당장 달려가서 사지를 비틀어도 문이 안 풀릴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당연히 파혼할 거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너무 바보 같고 우리 아빠 힘들게 한 놈이랑 1년 넘게 만났다는 것도 구역질 나고 그냥 아빠랑 엄마한테 다 죄송해요. 네가 아빠랑 엄마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 이 녀석아, 울지 마, 지영아. 작정하고 속이려면 뭔들 못 속이냐. 네 잘못 아니다. 우리 딸 잘못 하나도 없어. 제 손을 잡고 말하던 둘째 딸은 끝내 서럽게 울면서 제게 안겼고 저는 그런 딸에게 끊임없이 괜찮다고 하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둘째 딸이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첫째 사위가 둘째에게 물었어요. 근데 처제는 그 인간을 어디서 만난 거야? 그러게요. 이것도 참 인연인지 악연인지 이제 생각해보니 참 웃기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우리 집에도 종종 놀러 오기도 한 정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얘가 치위생사인데 정윤이가 근무하는 곳에 소속된 치과 의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윤이가 둘째 딸에게 병원 행사 기념으로 나온 스케일링 무료 쿠폰을 줘서 딸이 그 병원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놈이 우리 둘째 딸을 보고 반해서 며칠을 정윤이에게 그때 왔던 친구 좀 소개시켜 달라고 쫓아다녔다고 해요. 둘째 딸은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누굴 만날 생각도 없어서 거절했는데 정윤이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고 정윤이를 매일같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한 번 만나줬대요. 그러다가 연애를 했고 이 지경까지 온 거죠. 둘째 딸은 제게 당장 내일 파혼을 하고 오겠다고 약속했고 그날 저녁 그놈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주변에도 이미 파혼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 남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참 발빠르게 움직였더군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건 둘째 딸뿐이었나 봅니다. 3일 후 집 앞에 그 남자가 찾아왔더군요. 뭔가 바리바리 싸서 온 것 같은데 분명히 뇌물이었을 겁니다. 제 앞에서 우물쭈물거리며 서 있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정수리를 내밀더니 짐짓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과거 제가 저지른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걸 알지만 알면 그냥 꺼져. 나도 내 딸도 우리 가족도 귀찮게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돌아가. 지영이가 비행 나가서 집에 없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 알고 왔습니다. 오늘은 장인어른께 먼저 사과드리려고. 누가 장인어른이야. 그냥 예전처럼 아저씨라고 부르지 그러나. 하! 이제 와서 불쌍한 척, 죄송한 척하면 내가 그래 내 딸이랑 백년해로 해라 할 것 같아.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저는 그 남자 발치에 있던 쇼핑백들을 발로 차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몇 번씩 집으로 찾아오고 첫째에게 듣기로는 스튜어디스인 둘째가 근무하는 날 공항에 찾아가서 둘째가 공항 경비를 불러서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낯짝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딴 과거가 있었음에도 사과해달라 받아달라 할 수가 있나요? 돈이면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후에도 집으로 온갖 뇌물을 보내와 그거 반송하는 것도 일이었네요. 나중에는 그냥 현관문 앞에 쌓아두고 누가 가져가도 상관도 안 했고 그냥 버리기도 했네요. 어떻게 알아낸 건지 그 남자는 첫째 회사까지 찾아와 제발 지영이 좀 만나게 해달라 해서 둘째가 끝내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법적으로 못 오게 하니 아예 태도를 바꿔서 어마어마하게 비열한 짓을 하더군요. 하루는 둘째 딸이 방 안에서 소란스럽게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밖으로 나와서 열이 잔뜩 받은 얼굴로 그러는 겁니다. 와, 나 미치겠네. 이 찌질한 놈이 병원에 내가 바람나서 파혼한 거라고 짓거리고 다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째 딸이 그 남자와 연애를 하던 시절 그렇게 병원 회식에 둘째 딸을 불렀다고 해요. 병원에 친한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으니 같이 와서 놀자고 말이죠. 그래서 몇 번 가서 병원 식구들이랑 안면도 트고 있는데 방금 정윤이한테서 연락이 왔답니다. 야, 어제 병원 회식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소식을 못 들었거든? 알고 보니 정 선생이 먼저 나 회식 못 나온다고 선수 쳤다더라. 그래서 못 갔는데 어제 정 선생 그 인간이 술 먹고 울면서 네가 딴 남자랑 바람나서 파혼한 거라고 했대. 이 인간 완전 미친 거 아니냐? 나 있으면 그런 말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나 빼고 나서 직원들 앞에서 지가 피해자인 것처럼 눈물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열불 터져. 지랑 파혼했다고 복수하는 거야, 뭐야? 열불이 터지다 못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둘째 딸은 잔뜩 약이 올라서 가만히 안 둔다고 하는데 아내는 가만 안 둔다는 둘째 딸의 말에 괜히 일내다 행여 더 상처받을 딸을 걱정해서 말했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고요. 근데 딸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얘가 오히려 지무덕한 거예요.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왜 지가 피해자인 것 마냥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지 무덤 열심히 팠으면 들어가야지. 아빠, 내가 이 인간이 아빠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해드릴게요. 둘째 딸은 제가 봐도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일이 있고 6일 뒤에 또다시 죽지도 않고 또 온 거렁뱅이처럼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왜 또 왔냐고 꺼지라고 하기도 전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건방졌고 모자랐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과거 제가 저지른 잘못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제 사과로 인해 조금이라도 선생님 마음에 남은 상처가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영이에게 제가 제대로 사과했다고 말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문 모를 사과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나서 마치 갓 태어난 짐승처럼 다리를 후들거리며 일어나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다가도 불현듯 불안해지더라고요. 둘째 딸이 뭘 했길래 저놈이 저러나 싶고 혹시 딸이 위험한 일을 한 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딸이 비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둘째가 짐을 풀기도 전에 말했어요. 그 남자가 다녀갔는데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더라. 대체 뭘 한 거냐고요. 둘째 딸은 태어난 얼굴로 오줌 지릴 정도로 무섭게 협박을 했다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더군요. 둘째 딸은 일단 인터넷 익명 사이트에 병원 상호와 그 남자의 이름을 모음으로 표기한 뒤 그 치과에 근무 중인 인성 더러운 치과 의사를 조심하라고, 술 먹으면 위아래 없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전과까지 있는 더러운 인간이라고요. 딸은 그 치과의 외관이나 내부를 폭록을 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했고 그 당시 제가 신고를 한 파출소까지 기재를 하는 등 설명이 참 잘 되어 있기에 그래 신빙성이 갔나 보더라고요. 몇천 개가 되는 댓글이 달렸는데 다 읽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 여기 어딘지 알 듯. 의사쌤 안경 쓰지 않았어요? 와, 미쳤다. 차에 타서 택시 기사를 공격해? 뒤지려면 혼자 뒤지라고 하세요. 요새도 저런 무개념이 설치고 다니는구나. 여기저기 카메라 있는데 저렇게 막 살다가 언젠간 골로 감. 이 치과 이미 신상 털린 듯요. 검색창에 글에 적힌 모음 치면 바로 나옴. 저런 놈들은 분명 애미 애비도 비슷한 인성일 거다. 저게 다 부모 욕먹이는 거임. 돈 발라서 치과 의사 시키면 뭐하나? 밖에서 저러고 다니는데. 정말 제가 그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 시원한 글들이 많았어요. 그 인터넷 글은 일파만파 퍼졌지만 둘째 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인터넷 글은 어차피 신고당하면 쉽게 지워진다고 직접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치과에 찾아갔다고 해요. 가자마자 둘째 딸은 정 선생 나오라고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고함 소리를 듣고 나온 그 남자는 멍청한 표정으로 나와 갑자기 찾아온 딸을 보고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 멍청한 얼굴을 보고 둘째 딸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바람이 나서 파혼을 했다고? 하, 그렇게 믿고 싶은 건 너겠지. 이미 우리 파혼은 2년 전 네가 우리 아빠한테 저지른 일 때문에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어. 남의 아버지를 같은 인간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놓고 나랑 결혼을 한다고? 야, 너 조용히 안 해? 빨리 경찰 불러요. 경찰. 여기 업무 방해하는 사람 있다고. 업무방해는 네가 술 처먹고 우리 아빠 택시 타서 폭언하고 폭행하고 운전석 잡고 흔든 게 업무방해야. 알아? 너 그날 사고 안 나서 안 죽은 걸 우리 아빠한테 고맙게 여겨. 야, 민지영. 그때 그 남자는 정말 폭력이라도 쓸 기세로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는데 듣는 전화 아내는 심장이 철렁했죠. 근데 딸은 그때 그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한테 함부로 했던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섭고 오히려 내가 먼저 들이받을 뻔했어요. 근데 그냥 제일 중요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그 중요한 얘기는 바로 동영상 얘기였습니다. 딸은 그때 세게 나오는 자신을 기를 죽이려고 그랬는지 가깝게 다가온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잊었나 본데 너 그때 일 전과 남은 애야. 벌금 냈던 거 잊었어? 그리고 그 신고 접수 뭘로 했는데? 그때 택시 내부 영상 우리한테 그대로 있는 거 전혀 생각도 못했니? 네가 이 이상 유언비어 퍼뜨리면서 나대면 난 바로 방송국에 연락할 거야. 술주정 걔보다 못한 치과 의사 조심하라고. 그 영상하고 같이. 아, 그리고 너네 부모랑 여기 원장은 너 전과 남은 거 아니? 딸의 말에 그 남자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얼굴이 사색이 됐고 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처신자래. 우리 아빠가 워낙 착하셔서 그날 택시 안에서 운전대랑 같이 네 목숨줄 쥐고도 봐줬지만 나는 언제든 네 목숨줄 방송국으로 넘길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아빠한테 가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해. 나 비행 갔다 오기 전까지 안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나 보든가. 부끄러운 줄 몰라서 그딴 짓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망신당하는 건 무서웠나 봅니다. 정말 제게 와서 사과를 했던 걸 보면요. 하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었는데요. 정윤이는 딸에게 그 남자의 만행이 들어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서 같이 근무하는 치위생사들에게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줬죠. 정윤이는 그 치과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행여 사실 적시라고 해도 그 남자가 알고 고소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째 정윤이보다 그 남자가 먼저 치과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 집에 찾아와 저와 아내에게 지영이에게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줘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러 온 정윤이가 찾아왔었거든요. 정윤이에게 들어보니 아마 영상을 본 병원 직원들이 본인을 멀리하기도 했고 지영이가 정말 원장님한테 말할까봐 무서워서 먼저 그만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윤이는 다시 한번 저희 가족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윤이의 잘못이겠습니까? 정윤이는 정윤이대로 그 둘을 엮는 계기를 만들긴 했지만 끝까지 제 딸의 편이 돼줬고 제 딸은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다가 그 고비를 피해 이 애비 대신 복수까지 해줬죠. 또 인간 같지도 않은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게 숨어 지내는 그 남자는 몇 년 전 제게 저지른 과오로 직장도 사랑했던 여자도 잃었으니 다들 본인의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딸이 파혼을 하고 저 대신 복수를 해준 것도 벌써 1년 전 이야기네요. 그 후로 딸은 따로 다른 사람을 만나진 않았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잊으려는 게 가장 미련한 짓이래요. 라는 말을 하며 한동안 연애는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사랑은 포기했지만 지금도 저 높은 하늘을 날며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딸이 마냥 자랑스럽습니다. 그 잊고 싶은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가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하고 대항함으로써 그 상처가 치유된다고 말이죠. 근데 저는 그 기회를 제 딸이 은혜 갚는 제비마냥 물어다 줬으니 제 상처와 같은 기억을 잊고 회복함과 동시에 딸과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더 커졌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만하면 정말 100명의 아들이 부럽지 않은 딸 아닌가요? 제 아내도 아직 완치 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받은 검사 결과가 좋고 제가 가족의 응원과 보살핌을 받아 마음의 병을 치유한 것처럼 아내도 이 병을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인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꺼멓게 타들어갔던 제 속을 정말 후련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인생라디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해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